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좀 깁니다. 윤석열 스스로가 탄핵의 길을 선택했는데 왜 우리가 윤석열 지키기 의용군을 조직하는가 하는 겁니다. 좀 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스스로가 탄핵의 길을 선택했는데 왜 우리가 윤석열 지키기 의용군을 조직해야 하는가 하는 긴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오전 7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조한 신문은 모두 그저께 내린 홍수 피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홍수 피해 원인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강남의 비 피해가 커진 이유가 오세훈 시장 때문이라는 겁니다. 빗물터널 백지화, 강남 물난리 키웠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주요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장은 광화문과 양천구 신월동 강남역 등 상습 침수 지역 7곳에 17조 원을 들여 17조 원입니다. 대도심 빗물터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하 40에서 50m, 깊이는 지하 40에서 50m, 지름 10m 정도 대형 배수관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형 배수관에 빗물을 저장했다가 내보낼 수 있는 저류 기능도 겸합니다. 한 토목 전문가는 기존 배수로가 일반 도로라면 대도심 빗물터널은 고속도로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안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큰 글자로 옮겨놨습니다. 오 시장이 물러나고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대폭 수정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7개 상습 침수 지역 가운데 양천구 신월동에만 대도심 터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는 오 시장이 벌이는 과도한 토목 공사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박원순 전 시장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과정 거쳐 2020년 5월 양천구에는 시간당 95에서 100mm의 폭우로 처리할 수 있는 신월 빗물 저류 배수시설이 완공됐습니다. 지하 40m에 지름 10m, 길이 3.6km로 설치된 이 시설의 배수 터널은 32만 톤의 물을 저장하는 저류 기능을 갖습니다. 이후 양천구에서는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2010년 8월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강남역과는 달리 양천구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비 피해는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책임져야 할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지하에 빗물을 빨리 뽑아낼 수 있는 대형 저류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제 페이스북에 누군가가 이런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우면산에서 왜 지난번에 여기 보면 2020 우면산은 토사가 쏟아져 나왔던 엄청난 큰 일이 있고 나서 중앙일보가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당시의 중앙일보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겁니다. 이 기사는 도쿄의 강찬수 환경전문기자가 2011년 9월 6일 날 쓴 기사입니다. 57mm 폭우에도 끄떡없다. 도쿄 지하엔 거대 물탱크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를 방문했어요. 이 사진 위에서도 내려 찍은 사진입니다.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일본 도쿄 시내 지하에 만든 홍수 조절지, 이 터널에는 최대 54만 입방미터의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공사에는 당시로선 세계 최대인 지름 13.5km의 회전식 굴착기가 13.5m죠. 지름 13.5m의 회전식 굴착기가 사용됐습니다. 지난달이라고 하면 이 기사를 쓴 데가 11월 9일이니까 2011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8월 30일 찾아갔어요. 이 기자가 도쿄 시내 간다천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찍어갖고 온 것입니다. 이 간다천 유역에는 모두 3곳에 이 같은 하천 취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것은 서울시 녹색 서울시민위원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8월 28일 도쿄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물을 담을 용량이 남아있던 겁니다. 이 3곳의 취수시설은 도쿄 시내 순환도로인 환상 7호선과 간다천 본류 지천에 맞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로 및 지하에 총 4.5km의 길이로 설치됐습니다. 최대 54만 평방 입방이죠. 54만 입방미터의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길이 50m 수용장 270개를 채울 수 있는 물입니다. 자, 요거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하천에 물이 넘치게 되면 밑에 이렇게 뽑아냅니다. 하천의 물을 뽑아서 큰 배수로를 통해서 4.5km나 됩니다. 직경이 12.5m, 길이는 4.5m나 되는 커다란 배수로에 저장합니다. 그랬다가 이걸 배수로 취수시설이라고 드렸군요. 그 다음에 이게 가물다. 이제 가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보관하고 있던 물을 다시 하천으로 흘려보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지하에 물을 저장하는 곳을 만들어 놔야 한다.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담았다가 그 다음에 가물었을 때 이것을 다시 물을 써야 한다. 이거 수자원이니까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일본은 이미 시작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양천구에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인재를 만든 것은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힘찬 한국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런 견해를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태한 조선, 일제 파리에 미쳐 서울을 수장시킨 서울시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복원이라는 해괴한 정책으로 서울시가 수천억을 헤쳐먹은 결과 서울은 또 물난리를 겪었다. 광화문을 조선으로 꾸미고 일제가 끄는 도로를 이어붙이는 게 서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가? 치수 사업에 2천억을 썼다면 서울 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 도시계획으로 건설 관리 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수혜는 천재가 아닌 인재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들을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등으로 뽑은 결과가 이런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광화문 공사하는데 800억이 들었고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는데 1,800억이 들었다. 1,008억이 들었다. 이 짓을 하면서 혈세를 해먹은 것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글과 함께 밑에 신문 기사를 포스팅했습니다. 혈세 800억 투입하는 광화문 광장, 선거 이후에도 살아남을까? 일제 잔재 해결에 90년, 창경군 종묘 연결 22일부터 개방이라고 하는 기사를 포스팅했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는 견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이념적인 문제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하에 있던 주민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글쎄요.
재난에 대비하지 않는 그 지도자가 과연 훌륭한 지도자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에 대비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의 그 생명보다는 어떤 이념, 반일, 그 다음에 종북, 이런 이념의 경도도에 있는 지도자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그 비대위 체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전국위가 주호영 씨를 비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준석 씨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나 신당 창당 안에 가처분 신청할 거야 라고 하는 기사를 동시에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좀 시끄럽겠죠. 가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절대 신당 창당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존 정당 국민의힘과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에 엄청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준석을 신당 창당 안 합니다. 또 우리는 기존 정당 이외에 다른 정당에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이는 너무나 그걸 잘하는 겁니다. 신당 창당 안 합니다. 왜? 돈의 위력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끄럽겠죠? 시끄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야,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해?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 당 장악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끄러울 겁니다. 계속해서 시끄러울 겁니다. 이준석이는 계속해서 그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길 거고 시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핵관과 이핵관 이 싸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근본을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공천권입니다. 이준석이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고 2년 후에 공천권을 자기가 행사하겠다는 거고, 윤핵관과 그런 다른 사람들은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권성동, 장제원, 주호영 이런 사람들은 내가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공천권 싸움입니다. 공천권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도장 가지고 도망가신 분이 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공천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즉 당을 장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아니 나는 당과 상관없어. 거짓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하러 정당에 가입을 해요? 무소속으로 나오지? 아닙니다. 당을 장악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야 합니다. 즉 어떻게 되냐? 당을 장악하려면 어떻게 되냐? 공천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공천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저는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손에 쥐겠다고 하면 난리치겠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천권을 이준석이 당신이 가져도 안 되고 주호영이가 가져도 안 되고 장제원이가 가져도 안 된다. 누구에게 돌려줘야 되냐? 국민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공천권을 우리는 당의 당대표나 그 다음에 당의 실권자 몇 명이 가지고 쭈물딱거렸어요. 대표적인 게 그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내 도장론 사건이고, 그 다음에 황교안 그 대표 때 그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이준석이 사건입니다. 이거 공천권 그대로 내버려두면 똑같은 사태가 재현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고 아마 탄핵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을 장악해야 합니다.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윤석열은 탄핵됩니다. 이 중에 윤석열이 탄핵되는데 표를 던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당을 장악하는 방법은 공천권을 갖는 방법이다. 공천권을 갖는 방법은 뭐냐? 완벽한 상향식 공천제도로 바꿔라! 시스템을 바꿔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야 하는 겁니다. 이준석, 너 국회의원 되고 싶지? 네가 좋아하는 지역구에 가서 상향식으로 살아남아서 돌아와. 권성동이 너도 마찬가지, 장재원이 너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지역구에 가서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향식으로 공천을 받아가지고 와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천 시스템입니다. 공천 시스템을 바꾸기는 아마 쉽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다른 생각하고 있고, 주호영이 다른 생각하고 있고, 권성동이 다른 생각하고 있고, 장자원이 다른 생각하고 있고, 윤석열이 다른 생각하고 있고, 저쪽에 이재명이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 각각 자기가 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 유튜브를 이용해서 방송하는 독립 언론인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누구를 밀어야지. 조중동 절대로 상향식 공천하자는 이야기 안 합니다. 조중동도 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지면을 이용해서 누구를 국회의원 후보로 밀어야지.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윤석열은 탄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윤석열은 탄핵됩니다. 이 중에서 윤석열이 탄핵 소출을 하게 되면 표 던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 SNS에 이 글을 발견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글은 윤석열 지키기 의용군을 모집하자라고 하는 글입니다. 보여드립니다. 자, 이겁니다. 이 글을 전체 다 소개하진 않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제가 주요 부분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00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정권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더 낫다는 여론조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정권과 혼연일체가 되어 개혁을 이끌어야 할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혼돈 상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파를 똘똘 뭉쳐 벌써 정권 타도로 외치고 있는데 우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좌파의 소굴이 되어 있어 윤석열 정권이 잘한 점은 감추고 부족한 점만 부각하면서 정권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2024년의 총선과 2027년 대선에서 우파가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정권이 어떻게 만들어진 정권입니까? 또다시 좌파 정권이 연장되어서는 아이들의 미래가 암흑 세상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라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모여서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재명이 지난번 대선에서 당선되었다면 이민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당선되어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낸 우파 정권이 벌써 위태롭다는 말이 들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우파 정권을 지키는 수호천사로서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이 정권을 지키는 의용군으로 나설 새로운 시민단체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자유시민연합으로 할 것입니다.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유시민연합체가 되고자 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밑에 쭉 있습니다. 제가 생략했습니다. 이 자유시민연합은 윤 대통령과 이번 정권을 지키는 의용군이 자유시민연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의용군으로 나서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탄핵당하지 않는, 그리고 물러나지 않는 훌륭한 수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 안 해요, 윤석열은. 근데 누가 지켜줘야 돼? 일반 애국 시민이 지켜야 돼. 자, 여러분, 이게 올바른 일인가를 여러분 한번 궁금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은 본인이 탄핵당하지 않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해. 국민이 본인은 일을 안 해. 본인이 일을 안 하는데 이 국민이 자신은 일을 안 하는데 국민들이 이 사람을 지켜주는 의용군을 조직을 해야 돼.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은 취임하자마자 탄핵의 공포에 시달릴 것이다. 그리고 탄핵을 끊임없이 저들은 추진할 것이다. 이제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재명이는 제일 먼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수사에 압박이 오면 아마 이재명이는 자기가 수사받는 것보다 먼저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저쪽 야당 내에도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재명이가 탄핵을 추진하면 똘똘 뭉칠 거라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탄핵하겠다라고 맘먹으면 쉽게 탄핵이 됩니다. 탄핵 소추로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부터 실권이 없어집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당신은 취임하자마자 탄핵의 공포에 시달릴 거다. 그래서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 174석이나 되는 저 국회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된 국회의원인가를 검증하는 일을 해야 한다. 즉 4.15 부정선거에 대해 수사를 명령하지 않으면 당신은 탄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안 해. 코너에 몰려있어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나와. 이재명이는 자기 수사 압박이 들어오면 딜을 할 거예요. 나 수사하면 너 탄핵시킬 거야. 그게 이재명의 전략입니다. 이제 이재명이가 순수하게 아주 순순히 감옥에 갈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방탄을, 자기가 감옥 가기 위해서 자기가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수사 압박 들어오면 제일 먼저 꺼낼 카드가 탄핵입니다. 탄핵 소추되면 윤석열은 그 날짜로 실권이 없어져요. 가장 핵심 문제를 윤석열이는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을 회피하고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위험 속에서, 촛불이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언제 목이 잘려나갈지 그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우리가 윤석열 당신을 왜 뽑아줬는데 뽑아주고 싶어서 뽑아준 거 아닙니다. 4.15 부정선거 수사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수사하고 이재명이 수사하라고 뽑아준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탄핵이죠. 윤석열은 스스로 탄핵의 길을 택한 거예요. 난 탄핵당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윤석열은 나는 탄핵당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술만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가 그냥 수수하게 감옥 가겠어요? 자기에 대한 수사의 압박이 오면 자기가 감옥 가는 것보다 먼저 윤석열을 탄핵시키겠죠. 거듭 말씀드린다만 지금 야당 내에는 이재명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나오면 똘똘 뭉칠 거라는 겁니다. 언론 장악 못했죠. 지금 계속 끌려다니고 있죠. 국민의힘 서로 싸우고 있죠. 탄핵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탄핵에 찬성할 사람들이 다수 있지요. 박근혜 때 봤잖아요. 안 해, 이 사람은.
스스로 난 탄핵당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고 의혹문을 조직하자고요? 왜 우리가 이 사람을, 본인은 탄핵으로 가겠다, 탄핵을 당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의혹문을 조직해야죠? 이 사람은 결정했어요. 마음속으로 탄핵당하겠다는 거를.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난 탄핵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은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분은 나는 탄핵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방법은 내가 탄핵당해서 지금 일찌감치 그만두는 거 이외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의원군까지 조직을 해서 지켜줘야 하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신문 광고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어제 문화일보에 난 그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내신 분들은 뭐 애국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그다음에 대한민국 수호 촌유교인 모임, 나라사랑 동지회, 헌법수호 부정선거 척결연합,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등 이런 분들이 돈을 내서 광고를 했어요. 어제 문화일보에 냈습니다.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겨우 3개월, 자유민주 국민들을 100% 지지한다. 내용은 이제 우리는 지지하는데 여론조사 기관이, 좌파들이 엉터리로 여론조사에서 몰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론조사가 윤석열에게 불리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돈까지 걷어서 광고를 합니다. 근데 왜 하죠? 왜 돈까지 걷어서 이런 광고를 해주냐고요? 윤석열 본인은 아까 말씀드린 나는 탄핵당해야 돼, 나는 곧 탄핵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친문 광고까지 이렇게 돈을 걷어서 내느냐고요? 지금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이 신문 광고 내용은 잘못된 거예요. 윤석열 당신 곧 탄핵된다, 4.15 부정선거 수사하고 문재인이 감옥 보내라 라는 광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고는 잘못된 광고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탄핵당할 거야, 탄핵당해야 돼 라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의혹문을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100% 우리 국민들이 지지한다? 이런 광고를 왜 내느냐고요. 본인은 탄핵당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왜 우리가 의혹문을 만들어주고 신문과 돈을 걸어서 신문 광고까지 내서 지지해야 한다는 광고를 내야 하느냐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탄핵당하지 않은, 그리고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수단이 있어요. 4.15 총선 들어가 수사 착수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수사 착수하고, 그러면 올라가요. 자신은 탄핵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은 지지율이 올라가. 방법이 있어. 근데 안 해. 왜? 이미 결정했다고. 저는 이미 윤석열은 마음속에 결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나는 탄핵당해야 돼. 그냥 여기서 탄핵당하고 끝나고 말지 뭐 라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의혹문을 조직을 해서 윤석열을 지켜줘야 합니까? 본인이 할 일은 안 하는데. 본인이 할 일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의혹문을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성금을 걷어 신문 광고를 내서 당신 지지한다는 광고를 내줘야 하느냐고요.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 당신 네 할 일을 해. 왜 할 일을 안 해? 윤석열이 당신 할 일 안 하면 탄핵당해야지.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24%래요. 너무 높아요. 2%나 4%로 확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윤석열이는. 뭐 때문에 일을 안 하죠? 어제 댓글에 아주 기분 나쁜 댓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윤석열이한테 아부한다는 거예요. 그분 정신 나간 분 아니에요? 제가 윤석열이한테 아부하는 방송을 하고 있대요. 그분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다고, 너무 높다. 2% 4% 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왜 윤석열이가 일을 안 하느냐. 당신 일을 안 하면 탄핵된다. 일을 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중동이 저처럼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윤석열 이 사람은, 이분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나는 탄핵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게도 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헛똑똑이에요. 윤석열이 탄핵되면 제일 먼저 감옥에 갈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우병우 보셨잖아요.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하면 국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를 박근혜 때 봤잖아요.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뉴스, 뭐 중요하지 않은 뉴스가 없습니다만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가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부 자산 현금화 문제가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됩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상표권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3부는 사건 접수 후 4개월이 되는 19일 전까지 더 이상 사건을 따져보지 않아도 될지를 판단하는 심리 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좀 법률이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19일 이전까지는 결정한다는 겁니다. 만약 미쓰비시 측이 낸 상고를 미쓰비시가 이제 상고했죠. 심리 불속행 기각하면 현금화 절차가 시작된다. 는 겁니다. 이제 결정해야 돼요.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이제 미쓰비시 자산에 압류하면 그리고 그걸 매각하면 일본과의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먼저 이 동아일보의 스탠스를 말씀드리면 동아일보는 죽창가 편입니다. 동아일보는 조국의 죽창가 편입니다. 지난 8일 윤덕민 주일대사가 현금화 절차를 동결해야 한다. 하지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발언도 피해자 반발을 낳았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정부 눈치만 보며 굴종 외교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윤 대사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윤 대사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강제 집행하면 안 된다. 동아일보는 윤 대사를 비난하는 길을 싣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조국의 죽창가 편입니다. 자, 그와 반해서 다른 신문 한국경제의 사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겁니다. 한국경제 사설입니다. 외교로 풀어야 할 징용용 배상 문제, 대법원은 사법자재 원칙을 숙고하라. 이 사설은요, 조중동보다 한경이 뛰어납니다. 조중동은 저질이에요. 아주 질이 낮습니다. 아주 내가 그 조중동의 이 사설, 그 다음에 칼럼 아주 저질입니다.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논리도 없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게 조중동입니다. 비교적 한국경제 사설이 그나마 나라를 위하는 그 견해를 가끔 내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한일 관계가 수교 후 최악의 상태로 꼬인 배경에는 징용공 배상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배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압류를 해놓은 일본 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등 피고 기업의 상표권, 특허권 자산에 대해 이르면 이달 내로 특별 현금화 명령 조치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윤덕민 주일대사의 특파원 간담회 발언은 현금화가 이루어질 경우 파장의 심각성을 가능케 한다. 윤 대사는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들 사이에 수십조,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수 있다. 일본이 자국 기업의 자산 보호를 명분으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양국 관계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문제를 풀어낼 외교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일 대사가 법원이 현금화 조치를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 대사가 지적한 외교의 공간 필요성에 공감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를 위해 한국경제신문은 대법원에 두 가지를 주문한다. 역시 조중동보다 한국경제가 뛰어나요. 조중동은 아주 저질 신문입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이 대법원에 주문한 두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첫째, 이번 건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인 만큼 법정 조언자 제도의 취지에 맞춰 정부 측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2부 3부에 외교적 해법이 강구되고 있으니 사법적 판단을 유보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달 하순에 제출했다. 둘째, 외교 안보 소송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법자제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조약 해석 시 행정부가 일관되게 지지해온 입장에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판시했다. 영국과 프랑스 법원 역시 조약 해석 시 행정부 의견 조회를 필수 절차로 두고 있다. 삼권 분리 원칙이 엄존함에도 법원이 외교 문제를 특별히 다루는 이유는 상대국의 사법적 효력이 제한적으로 미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견지해야 할 필요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징용공 배상과 관련해서 대위 변제안을 포함한 다각도의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일본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도 적극적이다. 외교 문제는 외교 영역에서 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판결을 유보해야 한다. 판결 하나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면 이 또한 대법원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한국경제신문이 대법원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판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역시 조중동 그런 저질신문보다는 한국경제신문이 가끔은 좋은 견해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덜 떨어진 판사 아내가 하라는 재판은 안 하고 역사책을 쓰겠다고 덤벼서 이 문제가 이렇게 빚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김병수 대법원이 실행에 옮긴 겁니다. 국제법 위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중동 같은 신문에서는 이렇게 한국경제처럼 대법원에게 압력을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해. 동아일보는 조국 편이야. 동아일보는 죽창가 편이야. 조선일보, 중화일보 그런 얘기 안 해. 슬쩍 다른 얘기만 해.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꼬라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조중동이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에 자신있게 일본에다가 우리가 국내 문제에서 해결하겠다. 국내적으로 해결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라는 발언을 하라고 조중동이 밀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다음번 뉴스입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요. 조선일보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 조선일보 칼럼을 소개하면서 조선일보가 이런 따위의 칼럼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보여드립니다. 자, 이 칼럼을 쓰신 분은 최원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제목은 김명수 대법원장 5년 거짓말만 남았다.
라는 제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선일보는 이따위로 견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따위로 그 기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해요. 읽어보면.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안 해요. 자, 소개해드립니다. 여러가지 이제 김명수가 잘못한 것을 열거하고 있어요. 민변이 장악한 대법원은 선거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사실이 공표가 아니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사직을 유지시켰다. 검찰이 항소장을 부실 기재했다는 지엽적인 이유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도 대법원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을 맡았던 우리법 출신 판사는 15개월간 본안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붙였다가 건조물 집이라는 황당한 혐의로 기소된 청년에게 1심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김명수 재임 5년간 전국법원에서는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늘었고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과 이념을 같이 하는 우리법 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권력비리 재판에서 정권 측에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들을 한직으로 보냈다. 사상에서 김명수는 후배 판사에게 너 누구 편이야? 라고 노골적으로 편가르기를 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컬럼을 잘 쓴 것 같아요. 최원규 그 논설위원께서. 그런데요, 이따위로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논설위원실이 돼가지고.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중요한 게. 왜 김명수 대법원은 4.15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이 100군데가 넘게 제기되는데 지금 판결 난 거는 그것도 엉터리 판결이죠. 한 개예요. 나머지는 심리 시작도 안 했어. 왜 김명수 대법원은 180일 내에 끝내게 되어 있는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심리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이 기사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최원규 논설위원이 쓴 이 칼럼에 그대한 게 들어가. 그것이 가장 큰 범죄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범죄에 빠졌잖아요. 이따위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처럼 그 기사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선택적으로 기사를 써주면 안 되는 겁니다. 4.15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여당, 대법원, 그리고 조중동 다 공범이에요. 이런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주 기사는 잘 쓴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쭉 적어놓고 진짜 중요한 건 빼먹었잖아요. 이런 따위로 기사나 칼럼을 쓰면 안 돼요. 조선일보식으로. 다음 뉴스 갑니다. 6.1 지방선거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데일리 특종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시사저널, 죄송합니다. 시사저널 특종 기사입니다. 제가 이데일리를 착각했습니다. 시사저널 특종 기사입니다. 유기철 기자의 단독 기사입니다. 6.1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에서 대포폰을 동원한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것이 여론조사에 쓰인 대포폰들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경선 캠프에 참여한 작업원이 녹취를 확보했다.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투넘버 대포폰, 여론조사 조직적 조직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특정선거 캠프에서 수백 대의 대포폰을 동원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경선 응답자의 주소를 속이는 등으로 여론조사 조작을 시도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대포폰이 동원된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시사저널 2는 올해 열린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캠프에 참여한 소위 작업원 A씨 제보를 통해 조직적인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A씨가 참여한 후보의 정당 이름, 지역 등은 밝히지 않는다.
이 기사의 끝부분은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기는 간섭하지 않겠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치른 6일 지방선거 당 경선의 경우 후보자 등록, 여론조사, 선거인단 모두 선거관리자실을 당에게서 맡았다. 자기들은 상관없다 하는 겁니다.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기초단체장이건 대통령 선거건 그 다음에 총선이든 사람의 뜻, 민의를 왜곡하는 이런 사기 행위는 반드시 적발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관계,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의 단독 기사입니다.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이 올해 11월에 한국에 옵니다. 사우디 신도시 건설을 협의하게 옵니다. 정부가 오늘 11월을 전후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650조 원 규모 세계 최대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와 현지 원자력 발전소 수주 프로젝트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성과에 따라 국내 건설 원전 업계의 제2의 중동 붐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어제 정부와 외교가에 따르면 사우디 실질적 통치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0월 말에서 11월 말께 방한 일정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 네온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친환경 에너지 작업자족 도시이고요. 면적이 서울의 44배가 됩니다. 여러분, 서울 면적의 44배나 되는 새로운 인공도시를 만드는데 이거 우리가 빠지면 안 되죠. 그죠? 어디냐?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오르단, 요쪽입니다. 요 시나이 반도 있는 요쪽 신도시 네옴을 건설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여기는 사막에 44배나 서울에 44배나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도시, 더 라인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산업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친환경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도시, 그 다음에 공단, 그리고 관광지, 이렇게 세 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규모가 650조 원입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사진 2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미지 사진이죠, 물론.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예. 이미지 사진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이 커다란 시장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도시를 인공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참여해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발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을 찔끔찔끔해요. 근데 아까 보셨죠? 그 홍수가 나면 엄청나게 큰 지하 저수조를 만들어서 수킬로로 그것을 이동해야 합니다. 그거를 지금처럼 오세훈 시장처럼 찔끔찔끔 재개발해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돈이 들어가요. 애초에 재개발할 때 크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9단위로 하는 겁니다. 성북구, 무슨 강북구, 노원구 9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신도시가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철도를 GTX를 깐다든가 큰 저수조를 만든다든가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친환경 도시예요. 탄소 제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 우리가 강북에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돈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연금이 투자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세훈 시기의 찔끔찔끔 재개발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그 네옴시티 내용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어제 소개해 드리지 못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좀 시간이 없어 기사를 소개 못했는데요. 매우 중요한 기사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달 탐사선을 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난 5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그러니까 발사체는 이제 미국 걸 이용한 거죠. 다누리는 12월 달 궤도에 진입해 달 상공 100km에서 하루 12번 달을 공전하며 달 표면의 지도를 만들고 우주인 인터넷 통신 시험도 하고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다누리 임무 중에 하나는 달의 자기장을 측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고 계셨죠? 주요한 다누리가 우리가 보낸 달 탐사선 다누리의 임무 중에는 달에 자기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달에는 현재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옛날에 미국의 아폴로 계획에서 달 암석을 가져와서 보니까 이거 암석에 자기장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다른 자기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좀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크게 보여드립니다. 달 자기장을 측정하는 다누리. 이 지구의 여러 행성 중에 자기장이 있는 행성은 수성, 지구, 목성, 토성, 천왕성만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행성은 자기장이 없어요. 이 자기장이 왜 생기는가를 조선일보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 금속 물질이 풍부해요. 근데 지구가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지요. 지구가 빠른 속도로 자전하니까 안에 있는 금속 물질이 막 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타가 돌면 모타에는 그렇게 이 구리선 같은 것이 감겨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이 막 나옵니다. 즉 지구가 막 자전하니까 이 지구 내에 있는 금속 물질이 막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기사의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지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자기장이 없다면 지구에는 최초의 세포가 생길 환경조차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장 때문에 이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기장 때문에. 최근 천문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의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지구 자기장의 세기는 약 5%가 약해졌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면 자기장 표면을 뚫고 오는 태양의 고에너지 입자가 늘어나요. 입자는 자기 전력선에 끌려 극지방으로 몰리고, 그러면 극지방을 지나다니는 비행기는 태양의 고에너지 입자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극지방을 자주 다니는 비행기 조종사와 승무원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이제 오랜 시간이 가면 결국 지구의 자기장이 아주 약해지면 또는 사라지면 대기와 바다가 사라지고 결국 생물도 함께 사라지게 될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무서운 기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살아계실 때와 지금 지구의 자기장은 반이 줄었어요. 세종대왕 때의 자기장의 크기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의 자기장의 크기는 반밖에 안 돼요. 여기는 10년 내, 최근 10년 동안 5%가 더 줄었다고 그랬죠. 급격하게 자기장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상이변도 우리가 CO2 가스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장의 영향이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유 없이 사람이 아프다, 잠을 못 잔다 라고 하는 의학적 리포트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사를 읽어드린 거고요. 광고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잠도교 숙면 매트를 지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잠도교 숙면 매트는 천연 자기장 물질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왜? 지구의 자기장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유 없이 잠을 못 자고 여러 가지 허리 통증, 이런 통증들이 많다. 는 것 때문에 이 잠도교 숙면 매트가 지금까지 팔린 이유가 있습니다. 잠도교 숙면 매트 회사에서 보내준 편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아까 보신 화요일 조선일보 A20면 기사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기사이죠. 이상룡 기자님께서 매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자기장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자기장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또 지구의 자기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구의 자기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기장이 아주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대기와 바다가 사라지고 생물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기장을 보호해 주는 것이 잠도깨비의 자기장 매트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자기장은 건강의 비밀이 열쇠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는 잠도깨비 회사의 편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렸고, 이것은 광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도깨비 숙면 매트의 전화번호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서 끝내고요. 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본인은 탄핵당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왜?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4.15 총선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는다. 결국 윤석열은 탄핵으로밖에 갈 수 없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윤석열을 지켜줘야 하느냐? 지켜줄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다. 뭐 좀 표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어디 내려가서 비석을 끌어안고 우는 그런 행동만 하고 있다. 그래봐야 거기 표는 한 장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제 견해가 반드시 올바르다라고 건방지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 견해에 동의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제 댓글로 이상로가 윤석열에게 아부하고 있다라고 댓글을 주신 분에게는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저는 아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윤석열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명령합니다.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뽑아줄 때는 당신이 이뻐서 좋아서 뽑아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하라. 4.15 총선을 부정선거로 수사하고 문재인을 수사하고 그리고 처벌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명령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탄핵될 거고, 탄핵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아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네. 예.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아까 그 자기장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장이 있어야 전기가 발생합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런 거죠, 뭐.
지금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분은 국민을 속인 거예요. 자기 지지자들을 속인 겁니다.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탄핵당하겠죠. 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140석이나 넘는 그 의석을 갖고 있고 탄핵에 동조할 사람이 많고 탄핵 소추할 겁니다. 탄핵 소추할 거예요. 탄핵 소추되는 순간 윤석열은 식물이 인간입니다. 탄핵 좌파보다 당신 같은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더 애용하는 말이다. 탄핵.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김상철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보시는데요. 탄핵은 현실화됩니다. 이재명이가 자기가 그냥 감옥에 갈 사람 같아요. 순수하게. 딜할 거예요. 이재명이는. 뭐 5세 입학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5세 입학은 교육 마피아들이 꾸민 일이에요. 교육 마피아들은 국민들의 관심을 대학에서 유아교육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그것을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교육 마피아들은. 국민들이 대학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 마피아들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있지 않아요. 유아교육이 있지 않아요. 대학 교육이 있는 겁니다. 그 대학 교육을 꽉 틀어쥐고 망치고 있는 것이 교육부예요. 교육부 관리들입니다. 교육부 관리들은 자기들이 대학을 다 요리하고 자기들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사람들이 교육부 마피아들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으로 가는 나 관리 능력이 뛰어나 웃기는 이야기죠. 마피아들에게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대학에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대학에 안 가도 되거나 아니면 중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방안, 이것을 강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뭐 오늘도 비가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